모임에 나갔다가 괜히 한마디 잘못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후회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 자리에서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돌아와 곱씹을수록 괜히 가볍게 보인 것 같고 괜히 말을 보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하고 더 분위기를 맞추고 더 잘 보이려 애쓰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가볍게 대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에게 가볍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품격 있어 보이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이 질문에 대해 의외로 단순하지만 강력한 답을 남겼습니다. 모임에서는 어떻게 많이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한마디를 하느냐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침묵의 원칙입니다. 둘째, 타인의 험담을 멀리하고 입을 무겁게 닫는 절제의 원칙입니다. 셋째, 나의 자랑을 거두고 상대를 온전히 돋보이게 하는 겸손의 원칙입니다. 넷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는 포용의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이라는 깊은 철학의 바다로 본격적인 항해를 떠나기 전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일화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존경받는 한 어르신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모임에 나오시면 언제나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고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법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식, 자랑을 늘어놓을 때도 어르신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르신에게 의견을 물어올 때면 그제야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한두 마디의 말씀을 건네셨고 그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르신이 가장 말을 적게 하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어르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진실을 속삭여줍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요란한 말솜씨나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아끼고 타인의 마음을 품어주는 고요한 태도에서 비로소 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 일화의 여운을 가슴에 품고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네 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침묵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말을 끊고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이 원칙이 왜 그토록 지키기 어려우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는 한 가지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한 친구가 최근에 겪은 직장 생활의 고충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고 가슴이 답답하여 병원까지 다녀왔다는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 그저 가만히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겹게 입을 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절반도 끝나기 전에 맞은편에 앉아 있던 다른 친구가 갑자기 손을 내저으며 불쑥 끼어듭니다. 그 친구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양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상사는 훨씬 더 지독하고 끔찍하다며 화제를 순식간에 자신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처음 고민을 털어놓았던 친구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깊은 상실감과 허탈함이 스쳐 지나가지만
말을 가로챈 친구는 오직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 도취되어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합니다. 결국 그 모임은 각자가 서로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허공에 대고 자신의 불만만 소리치는 공허하고 소음 가득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 짧은 풍경은 단지 한 번의 무례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인정 욕구와 이기심이 빚어낸 참사이며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불안하고 거대한 자아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혹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강박이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고 입을 억지로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정약용 선생은 서늘한 일침을 가하며 침묵의 무거운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그 속에 허물이 있게 마련이니 군자는 언제나 입을 무겁게 하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표면적인 교훈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위계를 뒤집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그 무리의 중심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눈에 비친 진정한 중심은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고요히 침묵하며 상황을 통찰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뱉는 순간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며 나의 바닥을 세상에 드러내지만 말을 삼키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타인의 깊은 마음을 내 안으로 온전히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존재를 나의 공간으로 기꺼이 초대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상대의 말이 아무리 지루하고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그가 말을 끝맺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는 인내심. 바로 이 고통스러운 인내심 속에서 인간의 진짜 품격이 조용히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침묵의 원칙을 우리의 시끄러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모임에 참석하기 전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만 굳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직 타인을 관찰하고 듣는 데 사용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당신의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의도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거나 덧붙이고 싶은 기발한 생각들이 튀어오르겠지만 그 생각들이 혀끝으로 쏟아져 나오려는 찰나를 강한 의지로 억누르셔야 합니다. 대신 상대방의 눈동자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숨을 고르거나 말이 끝나는 마디마디마다 가벼운 미소와 함께 진심을 담아 고개를 천천히 끄덕여 주십시오. 이 작고 고요한 고개 끄덕임 하나가 수백 마디의 화려한 위로나 조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고요한 경청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며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 그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대화하기 편안하고 깊이 있는 사람, 언제든 다시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은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가장 지혜롭고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인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험담을 멀리하고 입을 무겁게 닫는 절제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말의 씨앗이 흩날리기 마련이며 그중 가장 쉽고 빠르게 싹을 틔우는 독초가
바로 타인에 대한 험담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남의 흉을 보는 일에 열광하고 쉽게 빠져드는 것일까요? 이 복잡한 심리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반복되는 서글픈 저녁 식사 자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친목 도모를 위해 모인 동호회 회원들의 회식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가벼운 안부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되었던 대화가 술잔이 몇 번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점차 은밀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오늘 모임에 불참한 특정 회원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입에 올립니다. 그 사람의 평소 이기적인 행동 방식, 최근에 저질렀던 작은 실수, 심지어는 확인되지 않은 사적인 소문까지 하나둘씩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들도 험담이 주는 그 묘하고 자극적인 쾌감에 전염되어 너도 나도 자신이 알고 있는 비난거리를 보태며 판을 키워나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결속력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통의 적을 만들어 내고 그를 함께 깎아내림으로써 자신들은 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우월하다는 달콤한 착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얕고 비열한 연대감은 식탁 위의 음식들이 식어가는 것처럼 금세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모임이 끝나고 뿔뿔이 흩어지는 길. 그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공허함과 함께 서늘한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다음번에 이 모임에 빠진다면 저 사람들은 분명 똑같이 모여 앉아 나의 험담을 안주 삼아 떠들어대겠지. 결국 남을 향했던 날카로운 칼날이 방향을 틀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공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험담은 단기적으로는 무리를 결속시키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무리의 근본적인 신뢰를 산산조각 내는 가장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치열한 정쟁과 억울한 모함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분은 거짓된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가는지, 혀끝에서 시작된 도끼가 어떻게 세상을 병들게 하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선생은 말의 파괴력에 대해 누구보다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당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어내는 자는 결국 자신의 흠을 세상에 알리는 것과 같다.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이니 항상 남의 단점을 덮어주고 좋은 점을 드러내기에 힘써라. 선생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것은 상대방이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 안에 감춰진 열등감이나 불만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방어기제일 때가 많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믿는 지극히 유치하고 빈곤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의 진흙탕에 함께 뛰어들어 뒹구는 대신 그 진흙탕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흙을 가진 사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동네방네 떠벌리는 자는 소인배이며 그 허물을 조용히 자신의 반성으로 삼고 덮어주는 자가 바로 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콤하고 중독성 강한 험담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우리의 입술을 무겁고 단정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용기와 지혜의 결합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참석한 모임에서 누군가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하고 분위기가 점차 비난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려 할 때 당신은 결코 그 거센 흐름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색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당신을 오만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으로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세련되고 품격 있는 대처법은 침묵이라는 튼튼한 방패로
그 비난의 화살을 튕겨내는 동시에 대화의 물줄기를 부드럽게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험담이 쏟아질 때 당신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침묵을 지키거나 바닥을 응시하며 동조의 미소를 거두어 들이십시오. 당신의 그 고요하고 단단한 침묵은 떠들어대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주어 스스로 입을 다물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틈이 생기는 순간 자연스럽게 전혀 다른 주제, 예를 들어 최근에 본 아름다운 영화, 맛있게 먹었던 음식, 혹은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 등으로 화제를 슬쩍 돌려버리십시오. 이러한 유연한 대처는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험담의 싹을 자르는 가장 훌륭한 예술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이러한 태도를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성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었던 당신의 그 단단한 절제력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밀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할 때 가장 먼저 당신을 찾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흉을 보지 않는 무거운 입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하고 신뢰받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셋째, 나의 자랑을 거두고 상대를 온전히 돋보이게 하는 겸손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통제되지 않고 거친 자랑으로 터져 나올 때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됩니다. 이 안타까운 진실을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씁쓸한 모임의 풍경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동네 주민들의 친목 모임입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유독 목소리가 크고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최근 경제적 성공, 새로 바꾼 고급 자동차, 그리고 명문대에 입학한 자식의 이야기를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무시하고 깔보는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억지 웃음을 지어주던 사람들도 끝없이 이어지는 자기 과시에 점차 피로감을 느끼며 표정이 굳어갑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교만함에 분노하며 조용히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대지만 실상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차갑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그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은 과연 진정한 친구를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단한 질투와 싸늘한 혐오라는 끔찍한 괴물만을 자신의 곁에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자랑은 겉으로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화려한 행위 같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지독한 결핍과 불안에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헛된 과시욕의 위험성을 깊이 통찰하시며 겸손히 매서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갑오심을 역설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믿고 함부로 나대는 자는 반드시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어 있다. 진정으로 꽉 찬 그릇은 소리가 나지 않으며 군자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선생의 이 가르침은 물리학의 법칙처럼 정확하고 무겁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높이려 발버둥 칠수록 세상은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사나운 발톱을 세우고 내가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조용히 낮출 때 세상은 나를 부드럽게 들어 올려 존경의 자리에 앉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나
장자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입을 모아 찬양했던 물의 철학이자 빈 공간의 철학입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부유하고 꽉 찬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나 얄팍한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온전히 알고 있기에 굳이 입을 열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피곤한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여유로움을 바탕으로 타인의 작은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포근한 햇살 같은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겸손의 원칙을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임에 나갔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나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 자리에 당신이라는 단어를 채워넣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증명할 기회를 엿보지 마시고 상대방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진심으로 발견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혹여 누군가가 당신의 성과나 장점을 알아보고 칭찬을 건네올 때 결코 우쭐대거나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별 말씀을요.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짧지만 진심이 담긴 겸손의 말로 그 칭찬의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우연의 결과로 부드럽게 돌려버리십시오. 이 작고 부드러운 양보의 행위 하나가 당신의 품격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득히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려 비굴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거대한 크기를 온전히 알면서도 기꺼이 허리를 굽혀 타인과 눈을 맞추는 강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우아한 선택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남을 채워주는 그 넉넉한 공간에 비로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존경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넷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포용하는 화합의 원칙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의 색깔이 다르기에 의견의 충돌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품격 있는 현자가 될 수도 있고 옹졸한 싸움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낯설지 않은 언쟁의 현장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정치나 사회적 이슈, 혹은 소소한 생활 상식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가는 모임입니다. 대화 도중 두 사람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은 A라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은 B라는 논리로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처음에는 이성적이고 차분했던 토론이 점차 상대방의 논리를 짓밟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해야 하는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목소리는 점점 흉폭해지고 표정은 일그러지며 심지어는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는 거친 단어들까지 서슴없이 튀어나옵니다. 그 치열한 진흙탕 싸움 끝에 더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마침내 상대를 침묵시키고 논리적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 승리자는 자신이 진리를 수호했다는 얄팍한 성취감에 취해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승리자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끔찍한 피로감과 깊은 거부감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인간관계라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전쟁에서는 완벽하고 비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논쟁에서의 승리는 언제나 서늘하고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의 씨앗을 남길 뿐 결코 마음을 얻는 참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학문을 탐구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치열하셨지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타일러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 이기려는 마음은 결국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사람을 잃게 만든다. 이치가 명백하더라도 때로는 덮어두고 넘어갈 줄 아는 넉넉함이 필요하며 웃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10마디 논리보다 낫다. 선생의 이 깊은 통찰은 진리가 언제나 칼날처럼 날카로울 필요는 없음을 역설합니다. 때로는 진리보다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에 나가는 이유는 나의 지적 우월성을 과시하여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지친 삶을 위로받으며 웃음을 나누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나와 다른 엉뚱한 의견을 내놓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무지몽매한 자로 치부하며 무찌르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의 삶의 궤적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며 있는 그대로의 차이를 너그럽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바다와 같은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대한 화합의 원칙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논쟁의 불씨가 타오르려는 찰나를 기민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해 오거나 당신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을 펼칠 때 당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반박의 충동을 단호하게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뒤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마법 같은 짧은 문장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주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며 날카로운 공격성을 거두어 드릴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그 위태로운 상황을 부드럽게 유머와 여유로 넘겨버린 당신의 그 넓은 그릇에 깊은 탄복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차가운 논리의 지성보다 서로의 다름을 미소로 껴안고 넘어가는 따뜻한 화합의 감성이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더 깊고 강하게 움직이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모임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진정한 품격을 지키기 위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깊이 파고든 4가지 원칙은 결코 복잡하거나 현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침묵, 남의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무거운 입술이라는 절제, 나의 자랑을 멈추고 타인을 빛내주는 겸손, 그리고 쓸데없는 말싸움을 피하고 미소로 화답하는 포용. 이 4가지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실천들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의 욕심보다 타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지극한 배려심일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입 밖으로 튀어나가면 허공의 화살처럼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화살은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반대로 나 자신을 향해 무섭게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훌륭한 사람은 언제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을 뱉는 일보다 말을 삼키는 일에 더욱 깊은 정성을 기울이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다음번에 어떤 모임에 참석하시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무거운 원칙들을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새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잠시 거울 앞에 서서 내 입에서 나갈 말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을지, 내 자랑으로 누군가를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차분히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존재감을 내뿜는 그 지혜로운 어르신처럼 다정하게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내면이 단단한 침묵과 따뜻한 배려로 꽉 채워질 때, 당신은 굳이 애써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기대고 싶어 하는 눈부시게 품격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곧 가장 위대한 웅변이 되고, 당신의 미소는 세상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와 고요한 철학이 여러분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의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고, 앞으로 맺어갈 수많은 만남에서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은 결국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한결같은 진심과 따뜻한 침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깊고 향기로운 관계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조용하고 긴 사유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의 실마리를 건네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로운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